네. 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본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보통 그 전에 했던 강의를 리뷰하는 아주 간단히 리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전에 했던 강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항고소송의 당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 소송법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는 판결의 명인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거나 참가인이 되는 거를 이제 판결의 명인이 되는 사람, 그런 판결의 명인이 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고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 당사자 능력자이기만 하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정당한 당사자가 되는 거를 소송 수행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적격은 원고 적격이 있고 피고 적격이 있고 뭐 참가인 적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민사소송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은 어떠냐는 거죠. 항고소송도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서 서로 대립하는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고의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욕구를 갖고 있지만은 피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피고의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유한 자기만의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그 피고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자신의 처분이 적법했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있죠. 그런 정도의 이해관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이 관계가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하고는 다소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 당사자 적격 중에서 특히 원고 적격과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원고 적격하고 또 소의 이익하고 또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의 이익은요, 이 민사소송법적인 개념에 의하면은 그 소송이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판결을 받아봤자 그 판결문이 종이 조각과 진비 없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그 자신의 어떤 비용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재판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어떤 철거명령 취소소송의 경우에 철거명령 취소소송 중에 이미 철거의 대상이 되었던, 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건물이 집행이 돼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그 판결문에 의해서 다시 그 무허가 건물이 생성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후속 절차와 관련되어서 소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당사자 능력인데요. 당사자 능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보통 법률 용어 중에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격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쟁송이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죠. 그럼 권리 의무 능력자, 권리 능력자, 즉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하고 법인이죠.
자연인과 법인이죠. 다만 이제 소송의 편의 때문에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하고 같지만은 약 같은 거죠.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리 능력은 같지 않지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요, 법인으로 취급되어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고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행정청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나 삼성전자가 권리 능력자고요.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삼성전자의 의사를 표시해 주기는 있지만은 이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자체는 아닌 거죠. 삼성전자의 기관인 거죠. 예.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능력자이면서 당사자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법인으로 취급돼서 이 행정청은 그 기관의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건데, 피고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경우에 피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재미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법 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소송 전반에 이르는 이 상식을 깨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는 거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능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인 경우에만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고요. 피고 능력이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행정청이 원고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행정청이 당사자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게 됐느냐? 세간의 설명, 일반적인 설명은 소송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행정소송의 연역적 이유, 일제시대 때부터, 물론 일제시대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루어진 이 연역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의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컨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어떤 개서 조직에서 이탈되어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관 이 어떤 다른 행정청에 대해서 처분을 내렸을 경우에 행정 내부 불개입의 원칙이 작동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항고소송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 했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역시 이제 원고 적격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원고 적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이라서 이 사실심 변론 종결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원고 적격은 행정소송법 12조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소송법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이죠. 구할 법률상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적격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공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권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 주체에게요, 그죠? 개인적 공권의 경우 행정 주체에게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공법상의 힘을 공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공권의 3요소라고 하면은 강행규정성, 그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 그 다음에 청구 권능 부여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과거의 오래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일단 강행규정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에 있어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과 같이 어떤 재량적 영역에 있어서도 행정권의 재량적 영역에 있어서도 하자 없는 재량권을 행사해달라라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강행 규정성이 다소간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구 권능 부여성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열기주의, 행정소송에서의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을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오늘날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청구 권능 부여성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권의 3요소 중에 사익보호성 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요.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리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리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분의 법률의 규정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처분의 법률, 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처분의 근거 규정이나 뭐 절차 규정 이런 거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읽어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하는데 모든 행정법규는 그죠? 모든 행정법규는 공익을 도모하는 법규들이죠. 공익을 위한 법입니다. 다만 공익을 보호하는 법규 중에서 개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그 법률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죠. 그 법률 조항이 인정해준 이익이죠. 네, 이거를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법률은 공익만을 위한 규정이거나 아니면 사익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규정이에요. 규정인데 뭐 우연히 또는 뭐 이 법률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그 법률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받는 이익도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원고적 격이 있다라는 거는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고 설령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원고적 격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처분의 상대방은요. 처분의 상대방은 여러 가지 논증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적 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른바 상대방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논증해서 그 법률의 처분과 관련된 법률을 읽어본 다음에 원고적 격을 도출해낼 수도 있지만은 읽어보면은 처분의 상대방은 항상 원고적 격이 있는 거죠. 예컨대 영업 취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영업 취소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 취소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처분에 의해서 영업 취소를 당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행정청이 영업 취소에 관한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을 잘못 오인해서 잘못된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당연히 그죠? 원고적 격을 인정받는 거죠. 물론 이걸 논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 취소 처분은 적법하게 해석되고 적법하게 적용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지 않은 것은 영업 취소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원고적 격에 관한 논의는 제3자의 원고적 격, 그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대로라면은 저는 이미 벌써 이
법률상 보호익설에 근거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체법적으로 처분의 근거 또는 관련 법률을 해석해서 원고 적격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벌써 법률상 보호익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보호익설에 관해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너무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을 좁게 해석하면, 그죠? 사익보상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은, 만약 그런 관행이 형성돼 있다라면은 원고 적격이 좁게 인정되고, 그러면 법원의 업무는 경감되지만 이 국민의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판례들이나 이런 실무 관행이나 이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해서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할 가치가 있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석되면 원고 적격을 인정하자. 즉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 되고 양자가 오늘날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설명할 거리들이 있지만은 뭐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법률상 이익설이고 이익설을 지지하고 있고 판례도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이익을 과거와 같이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이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체법적으로 이렇게 법률상 이익을 도출해낸다라고 하면은 실체법규 중에서 어떠한 법률을 읽어봐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을 해석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근거 법규뿐만 아니라 절차 법규 또는 관련 법규, 준용하는 법규, 이런 것까지 읽어봐야 된다. 그것까지 읽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더 나아가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전체 취지까지 살펴보자 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아직은 헌법의 규정이라든지 관습법, 조리, 뭐 다른 법률 또는 법 취지, 뭐 이런 다른 법률의 법세계의 전체 취지, 법원리의 취지,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원고 적격을 도출해내지는 않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뒤에서 다시 볼 그 환경보호소송과 같은 경우에 원고가 이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해서 바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은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환경소송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냐? 많은 부분의 환경소송은 그 환경 영향 대상 지역을 설정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라는 것, 즉 처분의 절차죠. 처분을 하려면 대형 국책 사업에 관한 처분을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절차 법규에서 원고 적격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8페이지입니다. 자, 공익을 위한 규정인지 개인적 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는지 이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분의 상대방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 경업자 소송이죠. 자, 기존 업자가 제기한 신규 업자에 대한 인허가 처분의 취소 소송을 소송에서 신규 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른바 경업자 소송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허냐 허가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반드시 특허냐 허가냐가 아니고요. 업자 간의 적정 배치 기준이나 수급 조정을 정하는 규정, 즉 기존 업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 운송 사업의 경우에는 1노선 1회사주의가 법규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사익보호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목욕장 영업과 같은 풍속업이나 이런 시장 경제가 작동되는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이죠. 97페이지. 경원자 소송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에서
행정청이 수인의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만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심사의 잘못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는 자신에 대해서만 인허가등이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인허가등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경원자가 되고요. 그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은 경원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뭐 상대방 이론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허가 처분 또는 면허 처분을 받은 제3자의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원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원고가 승소하면은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원고에게 인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웃주민 소송은 아까 얘기했던 법률상 이익의 확대화 경향을 극렬하게 드러내는,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소송 유형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케이스별로 좀 대략이라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로 가면은 환경 관련 소송에 관한 건데요. 자, 영향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추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자법규에서 법률상 이익이 도출되는 사례고요.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는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경우로서 물금 취소형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만이 환경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고요. 법인은 환경상 이익을 향할 수 법인 그 자체는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그런 영향권이 뭐가 있느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있고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지역이 있고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거리 등등등등 교과서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영향권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판례 104페이지에 있는 판례 다운표 중에 뒷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영향권 밖의 주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증명하면은 원고 적격이 인정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도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상속인의 경우에는 일단 일신전속적이지 않는 공의무의 승계 문제입니다. 일신전속적이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 그 상속인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요. 일신전속적인 처분,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진 처분의 상대방은 상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처럼 민법의 순위가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상속 순위를 정해놓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단체와 그 구성원, 법인의 주주 또는 이사,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가 원고 적격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없지만은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었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 청산되는 후속 절차도 처분 당시에 이미 예정돼 있으며, 위 후속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그 법인이 종전에 행했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그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구체적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예외가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훑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 강의고요. 자, 오늘은 이게 전설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 강의는 먼저 협의의 소유이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협의의 소유이익도 마찬가지로 이 직권조사사항이고요.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이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원고 적격이 있고 협의의 소유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적격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민사소송법에서는요, 광의의 소외이익, 뭐 이렇게 민사소송법 교과서 한번 보시면은 광의의 소외이익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협의의 소외이익은 그죠? 권리보호의 이익이죠. 권리보호의 이익이고, 즉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서요. 자, 판결이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판결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뭐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나서서 재판,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을 선고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협의의 소이익이 되는 거고요. 원고적격은 이 처분, 예컨대 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 처분과 나와의 관계죠. 그래서 자기 관련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처분이 취소되면은 객관적으로 누군가는 어떤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데 그게 나가 아니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원고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 모든 소송은 그 소송의 대상으로서 적격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상 적격의 문제인데 항고소송에서는 그 대상 적격이 처분성이죠. 처분이냐 아닌가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소외 이익을 행정소송법 체계로 분류해내면은 원고적격의 문제, 협의의 소이익의 문제, 처분성 의무와 같은 대상 적격의 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법 12조 후문입니다. 자, 행정소송법 12조 전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내내 설명을 해드린 거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은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단은 통설은 일반적인 견해는 물론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12조 후문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후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후문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하고 전단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는 거죠. 전단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격의 기준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소이익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뭐 처분이요. 기간의 경과나 뭐 효력이 소멸됐어요. 그러면은 뭐 소멸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더라도요. 그래도 그 외관 때문에, 외형 때문에 처분이 있었다라는 외형은 아직 제거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외형 때문에 외형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있다. 회복되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소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법 전문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고 후문은 협의의 소이익, 즉 권리보호의 필요죠. 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해석하는 거. 아까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했네. 필요입니다. 필요. 이익이나 필요. 네. 필요에 관한 것이니까 양자는 다른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통설적인 견해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목을 원고적격이라고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에. 그러니까 이거 참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원고적격 등이라든지 아니면 원고적격과 뭐 권리보호의 필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원고적격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회복되는 경우에만 협의의 소이익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규정된 거잖아요. 근데 회복되지 않더라도 원고적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회복되는 이익은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이익이라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제거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소이익이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복되는 이익이라는 문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판례 중에는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법률적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죠. 예컨대 어떤 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해당 처분 또는 해당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집행이 완료되면은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없다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취소할 처분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될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위법하다라는 걸 선언을 해줘야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판결들이 또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판시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선행 처분하고 후행 처분이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죠?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쓰게 될 수도 있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선행 처분의 집행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그렇죠?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다라면,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계속 중이다라면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후행 처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면은 자꾸 원고적 격이라네요. 협의 소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률상 이익이잖아요. 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원고적 격에서도 법률상 이익인데 소이익을 따지는데도 법률상 이익이다라는 게 이게 좀 맞지 않다. 예컨대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 명예신용 등 법률상 이익의 등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그것도 사회적 이익도 그러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로 나눠지는데요. 대법원 판례 사안을 하나, 그냥 재밌는 사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예컨대 영업 취소 처분이라고,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처분이라고, 음식점 영업 정지 또는 영업 취소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컨대 영업 정지 2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제 집행정지 같은 게 필요한데요. 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놓지 않는다라면은, 영업정지 기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나가 버리면은, 지나간과 동시에, 소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나한테 어떤 경제적 이익,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이제 회복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영업정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 나의 단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의 평판이 떨어져서 그 이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소이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근데 적어도 권리보호의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이, 원고적 격에서 말하는 법률상이 어떤 그 당사자의, 원고의 고유한 뭐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고유한 어떤 그 처분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그런 법률상 이익보다는 넓은 개념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외이익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은 뭐냐? 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 권리보호의 필요는 부인될 것이다. 예컨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관계에 있었어요. 국가가 취소 정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굳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은 취소 소송보다 쉬운 방법, 자기가 직접 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권리 보호의 필요가 부인될 것이고요. 자, 원고의 청구가 그냥 단지 이론적인 흥미만 있을 뿐 실질적인 효용이 없다. 실질적인 어떤 이익 구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권 남용의 문제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자꾸 원고 적격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소유이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취소 소송의 이제 소유이익의 원칙으로 돌아가서요. 자, 원칙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처분 등에 의해서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서 처분이 원래 있던 그 상태로 되돌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취소 소송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처분의 존재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자꾸 원고 적격이 그런 경우에는 소익이 있는데요. 덧붙여서 권익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권익의 침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임박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소소송을 제거할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요.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여야 되고, 그죠? 효력이 이미 소멸돼 버렸다. 라면은 원고 소유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상회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분 등이 있은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요. 권리 또는 이익 침해가 해소돼 버렸다. 그러면 굳이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이 취소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처분이요. 발령이 돼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취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뭐 경위 어떻든 간에 이미 취소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일단 취소된 처분을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판결로서 취소할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도래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소유이익은 상실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예컨대요. 자, 어떤 성북구청장이 A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성년자에게 소주 2병을 팔았다라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처분을 이뤘는데 이 A라는 사람은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송이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하고 나 보니까 아직 판결은 선고가 안 됐는데요. 선고가는 안 됐는데 성북구청장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를 이 성북구청장 입장에서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 실제로도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판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죠.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은 더 이상 이제 영업정지 처분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소액이익이 얻게 되는 거죠. 이 시점부터 소액이익이 얻게 되는 거죠. 취소한 시점부터, 직권 취소한 시점부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직권 취소를 하면서, 그죠? 하면서 이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 말고요.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그 유사한 처분을 또 하는 겁니다. 뭐 예컨대 위생상태 불량으로 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처분을 하게 되면은 원고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애초에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 예컨대 뭐 2020년 5월 1일자 처분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7월 1일자 처분이라고 하면은 5월 1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취하하거나 또는 그냥 유지하더라도 나중에 각하가 되겠죠. 각하되고, 이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 7월 1일자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행정청 입장에서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불이익은 원고가 당하는 거잖아요. 소송을 취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뭐 아니면 패소하고 각하 판결을 받는 것도 패소니까요. 패소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요, 이러한 경우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제도가 있다. 자, 이런 새로운 처분에 대해서요, 60일 이내에 새로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이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게 되는 거죠. 기존의 소송을 처분하거나 취하하거나 방치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90일 이내에, 제소 기간이 90일이잖아요. 아니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처분이 생기고 60일 이내에 처분 변경을 인한 소변경, 이런 식의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의 변경이잖아요. 이 변경은 보통 소의 변경 또는 이 소송법에서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변경이나 경정 이런 말이 나오면은 구소나 어떤 것에 대한 옛날 것에 대한 취소 플러스 다시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 변경이라고 하면은 구처분의 취소 플러스 새로운 처분의, 그죠? 새로운 처분의 발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피고 경정이라고 하면은 구피고에 대한 취하 플러스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의 제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118페이지에 이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118페이지에 또 다소 디테일한 문제인데요. 자, 선행 다만부터입니다. 선행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 처분이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대로라면은 구처분의 취소 플러스 신처분의 발령이 되는 건데, 그런데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소폭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판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전 처분을 대체하거나, 그죠? 그 변경의 의미가요. 종전 처분을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냐, 아니면 후속 처분에서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실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지, 이런 거를 살펴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해결하면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종전 처분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요. 후속 처분하고 병존해서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처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후속 처분으로 대체되고 건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종전 처분이 의연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종전 처분을 대체하고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참 판단하기가 난감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효력 기간의 경과와 소유이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사례에서요. 이 사례를 다시 설명을 하면 뭐 아주 간단한 사례잖아요. 예컨대 2020년 5월 1일 날 성구청장이 A에 대해서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또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이 효력 정지 기간이 2020년 6월 30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고가 집행정지를 설명하지 말고요. 원고가 뭐 한 2020년 5월 15일쯤 소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제기했는데 소송이 뭐 한 달 반 만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은 2020년 6월 30일이 지나는 순간 소유이익은 소멸하는 거죠. 왜냐면은 판결이 말이에요. 예컨대 2020년 10월 1일 날 판결이 선고됐다고 가정하고 확정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용케 원고가 승소를 했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문 때문에 이 원고가 2020년 5월 1일로 돌아가서 영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문은 의미가 없는 판결문이다 라고 해서 이 판결은 의미가 없는 판결이라고 해서 소유이익이 없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119페이지로 가면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소유의 이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처분 등이 취소되더라도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이 완료됐다. 자,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그 소송 계속 중에 철거가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해당하는 건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이 원고가 다시 그 건물을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관계법령이 개폐됐어요. 주 84를 보시면요. 자, 강화권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반려처분을 받았을 때 거부처분이죠.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 계속 중에 그 강화권은 더 이상 개인이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강화권을 설정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유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 85를 보시면은요, 부당행위 노동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민사소송으로 소송 계속 중에 해고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구제할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이익이 없다, 자격을 상실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을 조금 봤는데요. 거기 분양 처분이 일단 고시돼서 효력을 상실된 경우에는, 자, 분양 처분이 재건축 재개발에서요, 여러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분양 처분이 확정이 되면은 그 전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더 이상은 다시 관리 처분 계획을 세워서 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종결이 되고 소유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겠죠.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자, 대학 입학 시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대학 불합격 처분 또는 뭐 대학 입시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국립대학이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미 입학하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다음에라도 입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 이 학교법인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립학교와 관련돼 있어서 좀 독특한 판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일단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가요, 취임 승인이 취소돼서 관할청으로부터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아서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 소송 계속 중에 자기가 원래 누리고 있던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승소한다고 해서 더 이상 다시 이사가 될 수는 이사로 회복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기가 다 지났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액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요. 다만 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설립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서 소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기가 만료가 되더라도요, 만약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요, 후임 이사들이 있잖아요. 후임 이사의 취임이 위법하면은 다시 새로운 이사가 이사로서 직분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종전 이사지만, 그리고 또 소송 계속 중이지만, 이 민법 691조를 유추 적용해서 이 긴급 처리권을 행사해서 이사의 긴급 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소액이 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지학원 사건, 경기학원 사건과 같이 사업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형성된 판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 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해소됐다. 예컨대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이 거부돼서 소집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복무 기간이 만료돼서 소집 해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서 합격했다. 이렇게 되면은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하고 검정고시를 합격하는 거하고는 반드시 그것으로 원상회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액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원칙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외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의 외형상 잔정 등을 이유로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 이런 인정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외형상 잔정 등을 이유로 취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처분 등의 효과가 직권 취소나 기관 경과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처분 등의 집행 등 그 밖의 사유로 이제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효력이 소멸되긴 했는데 그 외형의 잔존으로 인해서 소액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가, 그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액이 여전히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예컨대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로서 파면 처분을 당해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정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설령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소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라면, 그죠? 승소 판결을 받는다라면은 이 봉급에 관한 수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여전히 소이익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일반 사면된 경우에도 공무원지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소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고, 또 현역병 입영 통지 이후에 입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은 이제 효력이 소멸했지만은 그래서 원고 적격이 소이익이 없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입영해서 군 법무 중에 승소한다라고 하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이 취소된다라면은 군에서 이제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액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 처분 기간이 기간 만료로 소멸됐습니다. 근데 법령에서 당초의 제재적 처분을 다른 처분의 전제 조건이나 가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다툴 소액이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겁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를 중복을 한단 말이죠. 같은 위반 행위를 하면 영업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즉, 이 영업 취소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위반 행위가 조건이 되는 거였습니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였습니까? 이 영업 취소 또는 가중 요건이 되는 거였습니까? 이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는. 자, A라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2020년 5월 1일자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개월 처분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0년 6월 30일이 지나면, 그죠? 아까 설명대로라면은 이제 6월 30일이 지나는 순간 소이익은 소멸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2020년 5월 15일쯤에 그 영업정지 기간 중이죠. 네, 같은 또 위반 행위를 또 했는 거죠.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면서 같은 위반 행위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대로라면 이 사람은 영업 취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만약에 이 애초에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가 되면은 그죠? 이 영업 취소를 받지 않는 거죠.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이익이 이런 경우에는 외형상 존재 때문에 소이익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종래 판례는 요러한 규정이요. 요렇게 담은 규정이 행정규칙이자 법규명령이냐에 따라서 요런 규정이 처분의 전제조건이나 가중요건을 규정한 요 규범이, 요것이, 예? 법규명령으로 돼 있느냐,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은 행정규칙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정실체법에서 행정입법론에서 봤지만은요, 요 제재적 처분을 정한 대통령령은요, 시행령은 제재적 처분을 정한 시행령은, 그죠? 법규명령으로 보고요, 판례가요. 시행규칙, 즉 부령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죠. 이게 행정입법론에서 어떤 문제냐?
그 제재적 처분을요, 그죠? 제재적 처분을 이 행정규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죠? 처분 기준이죠. 제재적 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게 이제 뭐 제대로 된 건데, 근데 법규명령으로 정하면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면 이른바 형식의 과잉이 있죠. 그래서 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이 되는 겁니다. 예, 교과서 지난 학기 행정법 교과서나 아니면은 제가 이 강의했던 동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부령도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거, 다른 건 아닙니다.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것에 한정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부령은 당연히 법규명령이죠. 부령은 당연히 법규명령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부령의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는 거죠. 마치 훈령이나 예규처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판례대로라면은 이 법규명령 또는 법률과 제재적 처분의 경우에 제재적 처분 기준입니다. 그것만 한정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모든 경우 다 대통령이나 부령이나 법규명령입니다. 다만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시행령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거는 법규명령을 보고요. 판례가요. 그 다음에 그 부령은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그 다음에 원래 훈령하고 예규도 행정규칙이잖아요. 당연히 원래는 훈령 예규가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누어서 요 경우에는 소액이 있는 거고요. 요 경우에는 소액이 없다고 판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만약에 법규명령으로 돼 있으면은 재판기범성과 대의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이거를 지켜야 되잖아요.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청이 말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법규명령으로 돼 있어요.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돼 있으면은 당연히 행정청으로서는 영업 취소를 당연히 하겠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액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규칙으로 돼 있다 또는 부령 형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법이 아니니까요. 그죠?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넌센스긴 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이유로 해서 영업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앞의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뒤에 구속되니까 뒤의 경우에는 아직 영업 취소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미리 예견해서 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뭐였겠냐 하면서 소액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게 종래의 판례입니다. 예. 자, 이 판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죠. 하나는 뭐냐?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을 왜 행정규칙으로 해석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의 근본적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게 말입니다. 설령 이게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요. 또는 훈령이나 예규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요. 당의 공무원으로서는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징계 처분을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 취소를.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하다. 진짜로 할까? 이런 식의 의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존의 판례의 태도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원의 다수 의견은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이유로 당연히 영업 취소한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종전의 판례를 뒤집었고요. 예. 별개의 의견은 아예 불형형식의 법규명령이 왜 행정규칙이냐, 이건 법규명령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자, 영업정지 기간, 뭐 가정 요건이라든지 영업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설령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규명령으로 해석되든 행정규칙으로 해석되든 소이익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한 가지 주의를 요할 거는 말입니다. 주 100번, 123페이지 주 100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가중적 제재 처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요. 그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이 정해진 가중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마저도 없어졌다라면은 그 경우에는 법률성 이익이 없다라는 게 옛날부터 그 종전 판례에서부터 인정되어 왔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예컨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 취소를 했다. 요 사안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예컨대 위반해서 한 번 위반 행위를 하고요. 한 번 위반 행위를 하고 뭐 1년 후에 다시 위반 행위를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취소 소송을 구할 이익은 다시 또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그 제재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간 좀 설명이 어설펐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